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미라가 나를 죽이려 했어. 정말로. 나경은 숨이 막혔다. 어떻게? 그날 밤 서미라와 만난 곳은 재개발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었어. 나는 불법 계약서 사본들을 가지고 갔지. 도윤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서미라는 처음에는 협상하려 했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거부하자. 그래서 갑자기 2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어. 서미라가 손짓을 하자 그들이 나를 붙잡았지.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는 지하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말도 안 돼. 서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리고 성냥을 그었지.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 기적이었어.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한 거야. 화재 감지 센서가 연기를 감지한 거지.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서 불이 꺼졌고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틈에 밧줄을 끊고 도망쳤어. 나경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최나경은 침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2년 전 남편 한도윤의 장례식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악몽 같은 꿈을.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 도윤의 미소. 그리고 관 위에 놓인 태극기. 화재 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 빈 관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정말로 남편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했다. 나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도윤의 부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유명한 건축가였던 그는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되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조각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엄마, 또 악몽 꿨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 지호의 목소리에 나경은 급히 눈물을 닦았다. 괜찮다, 지호야. 다시 자거라. 하지만 지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10살 소년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아빠 꿈 또 꿨지?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하면 아빠가 천국에서 걱정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면 나경의 가슴은 더욱 아팠다. 지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놀랍도록 성숙해졌다. 아니,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누군가는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했으니까.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좀 더 강해질게. 아니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강해.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기자라고. 나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탐사보도 기자인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했던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늘 나경의 기사를 가장 먼저 읽어주는 독자였고 가장 날카로운 비평가이기도 했다. 엄마, 나 목말라. 그래, 물 떠다 줄게. 나경은 침실을 나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면서 거실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액자 안에 박제되어 있었다. 도윤이 지호를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는 사진, 세 식구가 함께 떠났던 제주도, 여행사진, 나경의 신문사 수상식에서 찍은 사진. 부엌에서 컵에 물을 따르던 나경은 문득 멈춰섰다.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새벽 3시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아마 비바람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겠지. 그런데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엔 분명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경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도어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화면은 먹통이었다. 어제부터 고장이 난 상태였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경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취재 과정에서 원한을 산 누군가가 찾아온 것일까? 탐사 보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간절했다. 엄마. 지호가 복도 끝에서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아, 지호야. 엄마가 확인해 볼게. 나경은 체일락이 걸린 채로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다. 비에 젖은 한 남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경의 세상이 멈췄다. 나경아. 그 목소리. 그 얼굴. 2년 전 장례식장 영정사진에서 보았던 그 미소. 한도윤이었다. 나경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려 체일락을 푸는 것조차 어려웠다. 도윤이? 응, 나야. 나경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이 완전히 열렸다.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마치 2년 전 그날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나경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윤이 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엄마, 누구야? 지호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도윤을 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도윤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지호는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는 이미 기억 속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지호야, 아빠가 돌아왔어. 하지만 아빠는 죽었잖아. 장례식도 했고.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경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나경은 도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잘 안 나.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소리야? 넌 죽었었어. 화재 사고로. 화재. 도윤은 중얼거렸다. 뜨거운 불길. 그 이후로는 기억이.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듯 했다. 나경은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이 상황에는 분명 설명이 필요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왜 연락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경아. 어떤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내 신원을 알 수 없다고 했어. 기억상실증이라고.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다. 사진은 바래고 이름 부분은 흐릿했지만 분명 그의 것이었다.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 몇 달 전에야 이름을 기억해냈고 우리 집 주소를 찾아서. 지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빠, 정말 아빠야?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지호야. 아빠가 돌아왔어. 하지만 뭔가 달랐다. 나경은 그것을 느꼈다. 도윤의 말투, 표정, 심지어 손짓까지.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지호가 갑자기 물었다. 응?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거 중에서.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김치찌개? 틀렸다. 도윤이 가장 좋아했던 건 나경이 만드는 된장찌개였다. 특히 바지락을 넣은 된장찌개를. 아빠. 뭔가 이상해. 지호의 말에 나경도 긴장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미안해, 지호야. 기억이 많이 사라졌나 봐.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 거야.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나경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일까? 아니면. 도윤아,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어디지? 대학교. 도서관? 또 틀렸다.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신촌의 한 카페였다. 나경이 대학 신문 기자로 활동할 때 건축학과 학생회장이던 도윤을 인터뷰하면서 만났다.
하지만 얼굴은 분명 도윤이었다. 목소리도 체구도 심지어 왼쪽 손목의 작은 흉터까지. 기억이 정말 많이 사라졌구나. 나경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 2년간의 실종, 기억상실, 이 모든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분명 한도윤이었다. 배고프지? 뭔가 해줄까? 고마워, 나경아. 정말 오랜만에. 집이라는 느낌이야. 도윤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에 머물렀다. 우리 행복했구나. 과거형으로 말하는 그를 보며 나경의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세 식구는 거실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도윤은 기억나는 것들을 조각조각 들려주었고 나경과 지호는 그가 없던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호가 먼저 잠들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나경아. 응? 정말 미안해. 너희들을 두고. 이제 됐어.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나경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자로서 가져야 할 의심. 왜 죽은 것으로 처리됐을까?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 그리고 도윤이 실종되기 직전에 취재하던 그 거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나경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꿈만 같았던 지난 2년 그리고 꿈만 같은 이 순간. 하지만 기자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도윤의 귀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나경은 소파에서 잠든 채로 눈을 떴다. 한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가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도윤이 정말 돌아왔다. 엄마 일어났어? 지호가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응, 잘 잤니?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상해. 나경은 지호 옆에 앉았다. 어떻게 이상한데? 아빠가 우유를 냉장고 위쪽에서 찾고 있었어. 원래 아빠는 우유가 문 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심장했다. 2년 전까지 도윤은 매일 아침 우유를 꺼내 지호의 시리얼 위에 부어주곤 했다. 냉장고 문 쪽 가장 꺼내기 쉬운 자리에 우유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억이 많이 사라졌나 보다. 그리고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뭔가 어색해. 마치 처음 부르는 것 같아. 나경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의 직감은 때로 어른보다 예리했다. 부엌에서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경이 자주 입던 꽃무늬 앞치마였다. 좋은 아침 나경아. 지호야. 아빠 그 앞치마. 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응? 아, 이거? 도윤이 당황하며 앞치마를 내려다보았다. 미안, 습관적으로 집어든 것 같아.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에 도윤은 절대 앞치마를 입지 않았다. 요리를 할 때도 셔츠가 더러워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가 무슨 앞치마냐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아침 만들었어.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 식탁에 놓인 아침 식사를 보며 나경은 또 한 번 의아함을 느꼈다. 계란 후라이는 완벽하게 뒤집어져 있었다. 예전 도윤은 계란 뒤집기를 못해서 늘 반숙으로만 해먹었는데. 맛있겠다. 고마워.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간이 전혀 맞지 않았다. 도윤이 만든 음식은 늘 간이 적당했는데 지금 이 계란 후라이는 너무 짰다. 아빠 이거 너무 짠데? 지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미안, 손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 도윤이 미안해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도 어딘가 어색했다. 예전 도윤의 웃음은 더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나경은 계속 관찰했다. 도윤이 젓가락을 쥐는 방법, 커피를 마시는 습관, 신문을 읽는 순서.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랐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 지호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회사. 그래, 회사에 연락해야겠네. 아빠 회사 이름이 뭐였지? 나경이 시험해보듯 물었다.
서울건축사 사무소. 맞지? 틀렸다. 도윤이 다니던 곳은 한강건축설계였다. 서울건축사 사무소는 그가 신입사원 시절 잠깐 다녔던 곳이었다. 아니야, 한강건축설계야. 아, 맞다. 한강건축설계. 기억이 많이 흐릿하네. 나경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남편일까? 얼굴은 분명 도윤인데 행동과 기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지호가 학교에 가고 나서 나경과 도윤만 남았다. 나경아, 내가 많이 이상하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그래. 많이 달라졌어. 미안해.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나 봐.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나경의 기자적 본능이 발동했다. 도윤은 깊은 숨을 쉬었다. 화재가 있던 날. 그날 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나 봐. 누구와? 모르겠어. 하지만 서류들.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 죽은 자는 살아 돌아오면 안 되지라고.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그게 누구 목소리였는지 기억나? 여자 목소리였어. 차갑고 위협적인. 나경은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2년 전 도윤이 실종되기 전 그가 취재하고 있던 재개발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서미라였다. 도윤아, 서미라라는 이름 기억나? 도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마치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듯 했다. 미라.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도윤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리하지 마. 천천히 기억해도 돼. 나경은 도윤을 소파에 눕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다. 도윤의 실종과 재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서미라. 분명 연결고리가 있었다. 점심시간 나경은 신문사에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나경아, 오늘 왜 이렇게 밝아 보여? 선배 기자 김민수가 물었다. 그런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혹시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경은 도윤의 귀환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편집국장 박진우의 사무실에서 나경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나경 기자, 잠깐 들어와. 나경은 박진우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최근 들어 나경의 기사 게재를 자주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재개발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웠다. 앉아. 커피 한잔 할까? 괜찮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았고. 박진우가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경은 그의 진심을 의심했다. 국장님, 제가 쓴 재개발 기사는 언제쯤 게재될까요? 그 기사 말이야. 박진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요? 재개발 업체들이 민감해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제 기사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나경은 답답했다. 언론이 권력에 굴복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건 아닌지요? 박진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신중하자는 거야. 하지만 나경은 확신했다. 분명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압력의 배후에는 재개발 세력이 있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경은 2년 전 도윤이 마지막으로 취재했던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그곳은 이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공사 현장 앞에 서서 나경은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 도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왜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을까? 기자님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경은 돌아봤다. 중년 남성이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다. 네, 그런데요.
혹시 2년 전에 여기서 사고 난 건축가 아세요? 나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한도윤 씨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분 말이에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여기서 누군가랑 만나는 걸 봤거든요. 누구와 만났는지 아세요? 정장 입은 여자였어요. 나이는 50 정도? 되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도 차가웠고 섬이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으셨나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뭔가 서류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이걸로 끝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나경은 메모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재가 났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화재 원인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빨리 수습하더라고요. 보통은 며칠씩 걸리는데 하루 만에 끝났어요. 현장 증거도 제대로 수집했나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게 급한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달까. 나경은 점점 확신이 섰다. 도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제거하려 했고 그 증거를 인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경은 휴대폰을 켰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나경아,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오늘 밤 이야기할 게 있어. 나경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윤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지호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는? 방에서 자고 있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나경은 침실로 들어갔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경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도윤의 이상한 행동들, 박진우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깨어났어. 지호의 말에 나경은 침실로 달려갔다. 도윤이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괜찮아? 응.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나경아. 응?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날 밤에 서미라와 만났어. 나경은 가슴이 뛰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 서류. 불법 계약서들을 발견했다고 했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을 속이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들. 그래서 서미라가 위협했어. 그 서류들을 공개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 다음은 불길 뿐이야. 서미라가 서류에 불을 붙이고 나를 그대로 두고 갔어. 죽은 걸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 모르겠어. 정신을 잃었다가 어느 시골 병원에서 깨어났어. 의사들은 내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모른다고 했어. 도윤은 나경의 손을 잡았다. 나경아, 우리가 위험해. 섬이라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온 걸 알게 되면. 걱정하지 마.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나경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엄마로서 끝까지 싸우겠다. 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다.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호야. 이리 와. 지호가 침대로 다가왔다.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있으니 예전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 그리고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위험들. 아빠, 이제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나경과 도윤은 말을 잃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지호야. 하지만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 아빠가 나쁜 사람들과 싸워야 하거든. 그럼 나도 같이 싸울래. 지호의 눈이 반짝였다. 고마워, 지호야. 하지만 이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나경이 아들을 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호가 잠든 후 나경과 도윤은 거실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나경아, 내가 죽었다고 발표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재개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됐어.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발견한 증거들도 모두 화재로 사라진 걸로 처리됐고.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몇 개 나왔어. 하지만 곧 잠잠해졌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이긴 거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나경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도윤은 나경을 바라보았다. 2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이 더욱 강인해 보였다. 고마워, 나경아. 나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싸우는 거고. 창문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이들 가족의 작은 거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의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곧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경은 평소보다 일찍 신문사에 출근했다. 도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미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편집국은 아직 한산했고 몇몇 야근했던 기자들만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나경은 컴퓨터를 켜고 서미라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다. 서미라 50대 초반 한국개발그룹 부동산 개발 총책임자. 화려한 경력과 함께 수많은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이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는 거기까지였다. 그녀의 과거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다. 나경아, 벌써 왔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경은 깜짝 놀랐다. 선배 기자 김민수였다. 네, 조사할 게 있어서요. 무슨 조사? 혹시 또 재개발 관련된 거야? 김민수가 나경의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서미라, 이 사람 조사하고 있는 거야? 네, 아는 게 있으세요? 김민수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나경아, 조심해. 이 사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요? 몇 년 전에 우리 신문사에서 그녀에 대한 탐사 보도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는데. 그래서요?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에 갑자기 중단됐어.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지. 나경은 긴장했다. 혹시 그때 담당 기자가 누구였나요? 한성우 기자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 결국 신문사를 그만뒀지. 지금은 어디 계세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 하지만 예전만 못해. 뭔가 겁에 질린 사람 같더라. 나경은 한성우 기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그와 만나면 서미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나경은 한성우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날 장소는 신문사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다. 한성우는 나경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밴 것 같았고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경 씨, 서미라에 대해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 나경은 잠시 고민했다. 도윤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재개발 관련 취재를 하다가 그분 이름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성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긴 한숨을 쉬었다. 나경 씨, 제 충고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요? 섬이라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 뒤에는 정치권, 재계, 언론계의 거물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성우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3년 전에 서미라가 주도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강북의 한 달동네를 허물고 고급 아파트를 짓는 거였죠. 그게 뭐가 문제였나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문화재가 발견된 구역도 강제로 밀어버렸죠. 전부 불법이었어요. 나경은 메모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돈이죠.
구청장, 시의원, 심지어 문화재청 공무원까지 매수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광고비를 뿌려서 입을 막았고요. 그럼 선배님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보한 거였죠. 한성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사를 다 써놨었어요. 증거도 충분했고요. 그런데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에 편집장이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사를 폐기하라고 했어요. 이유를 말해줬나요? 광고주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서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고 하더라고요.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도윤이 기억한 그 목소리와 같은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미행까지 당했어요.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신고는 안 하셨어요? 누구한테 신고해요? 경찰? 정치인? 언론? 그들 모두가 한통속인데. 한성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결국 포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문사를 그만뒀죠. 그런데 왜 제보자는 어떻게 됐나요? 한성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설마. 네. 돌아가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고 했지만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잔인한 범죄 조직이었다. 나경 씨, 정말로 조심하세요. 섬이라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카페를 나서면서 나경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성호의 증언으로 섬이라의 실체가 더욱 선명해졌지만 동시에 상대의 위험성도 깨달았다. 신문사로 돌아가는 길에 나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나경아,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어. 보낸 사람 이름은 없고. 나경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써 있어? 죽은 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써 있어. 한성우가 받았던 협박과 비슷했다. 섬이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지금 당장 집에 갈게. 지호는? 학교에 있어. 다행히.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나경은 택시를 잡아 탔다.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편지 좀 보자. 나경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편지지는 고급스러웠고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섬뜩했다. 한도윤 씨. 죽은 자는 조용히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굳이 산 자들의 세계에 나와서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겠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나경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나경아, 우리가 너무 위험한 상대와 맞서고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 그들이 내게 한 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긴장했다. 엄마, 아빠 집에 왔어요. 지호의 목소리였다. 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서 와, 지호야. 지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멈춰섰다.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숙제는 다 했니? 네. 근데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나경과 도윤이 동시에 긴장했다. 무슨 일? 낯선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무서웠어요.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이제 지호까지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그 아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저를 보더라고요. 무슨 차였어?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한성호가 말했던 그 차와 같은 것 같았다. 나경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지호가 방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경과 도윤은 대책을 논의했다. 나경아, 아이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순 없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더욱 대담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경은 잠시 생각했다. 일단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 우리 엄마 집으로.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그때 나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나경 기자님이시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경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서미라였다. 누구시죠? 만나서 이야기하죠.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무슨? 혼자 오세요.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전화가 끊어졌다. 나경은 온몸이 떨렸다. 누구였어? 서미라였어. 내일 만나자고 하네. 위험해. 가면 안 돼. 가야 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도윤은 나경의 손을 잡았다. 그럼 혼자 가지는 마. 멀리서라도 내가 지켜볼게. 고마워. 그날 밤 나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마침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새벽 무렵 나경은 조용히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서미라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싶었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20년 전 기사였는데 서미라가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다. 그 사건의 내용을 보니 현재와 비슷했다. 재개발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수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핵심 증인이 사라졌다. 나경은 이 문장에 주목했다. 혹시 도윤처럼 제거당한 것은 아닐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 증인은 젊은 건축가였다. 이름은 이승호. 서미라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려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다.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서미라의 범죄는 2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지금과 똑같았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침이 되었다. 지호를 학교에 보낸 후 나경은 도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지호를 데리러 오라고 할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서미라와 만나는 동안 당신은 경찰에 신고해.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오후 2시 나경은 한강공원으로 출발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반포대교 아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경은 벤치에 앉아 서미라를 기다렸다. 정확히 3시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나경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키가 크고 날씬했지만 차가운 인상이었다. 최나경 기자님이시군요. 서미라가 나경 앞에 앉았다. 서미라 이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서미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나요? 간단합니다. 남편분이 조용히 지내셨으면 해서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한도윤 씨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서미라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제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잘못? 서미라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없어야 할 것들을 보고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알았죠.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자님도 똑똑한 분이니 아실 거예요. 세상에는 굳이 알 필요 없는 진실들이 있어요. 그런 걸 파헤치다가는. 섬이라는 말을 끝맺지 않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라니요. 충고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들을 만한. 나경은 가슴이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제가 그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서미라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럴 리 없겠죠? 특히 지호라는 예쁜 아들이 있으신데.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제 아이에게 손 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기자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말이죠. 서미라는 일어섰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조용히 지낼 건지 아니면 2년 전처럼 될 건지. 서미라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탔다. 검은 승용차가 사라진 후에도 나경은 한동안 벤치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나경아, 괜찮아? 응. 끝났어. 어땠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야. 지호에게까지 위협을 가했어. 나경은 도윤에게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해. 포기하거나 끝까지 싸우거나. 나경아, 아이 생각을 해서라도. 알아. 하지만 이렇게 굴복하면 그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경은 결심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 그날 저녁 지호는 할머니 집으로 갔다. 작별 인사를 할 때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엄마, 아빠, 왜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가야 해요? 잠깐만이야, 지호야. 엄마, 아빠가 중요한 일을 끝내고 데리러 갈게. 위험한 일이에요. 나경은 아들을 꽉 안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처리할 거야. 지호가 떠나고 나서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경과 도윤은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나경아,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싸움이야. 그래.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문 밖으로 밤의 도시가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디선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시선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경과 도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서미라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다. 나경은 신문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경아, 편집국장이 부른다. 동료 기자가 알려주었다. 나경은 박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들어와, 나경아. 앉아. 박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그래서 말인데. 박진우는 말을 돌렸다. 휴가를 좀 내는 게 어떨까? 휴가요? 응, 한 달 정도. 충분히 쉬고 와. 나경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휴가를 싫어하던 박진우가 갑자기 휴가를 권한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지쳐 보여서. 박진우는 시선을 피했다. 혹시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박진우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화했다. 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나경아, 솔직히 말할게. 내 안전을 위해서야. 제 안전요? 재개발 관련 취재는 이제 그만둬. 너무 위험해. 나경은 확신했다. 서미라 쪽에서 압력을 가한 것이었다. 국장님, 언론의 자유가 이런 식으로 억압되어도 되는 건가요? 이상론을 말할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 나경아. 너에게는 아들이 있잖아. 박진우가 지호를 언급하자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이들이 얼마나 자세히 자신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기자로서 할 일은 해야죠. 나경아, 제발 고집 부리지 마.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나경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박진우도 이미 그들의 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경은 휴대폰을 켰다. 도윤에게서 급한 문자가 와 있었다.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빨리 와. 나경은 급히 신문사를 나섰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계속 뛰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도윤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털렸어. 뭐? 나경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엉망이었다. 소파 쿠션은 모두 뜯어져 있었고 서랍들은 모두 열려 있었다. 책장의 책들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언제 이런 일이? 점심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였어. 나경은 침실로 달려갔다. 침실도 마찬가지였다. 옷장이 뒤져져 있고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다. 뭔가 없어진 건 없어. 그게 이상해. 돈이나 귀금 속은 그대로 있어. 마치 뭔가 특별한 걸 찾은 것 같았어. 나경은 무엇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았다. 도윤이 2년 전에 숨겨둔 증거 자료들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도윤아, 혹시 2년 전에 섬이라 관련 자료를 어딘가에 숨겨둔 거 없어?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마를 쳤다. 맞아. USB가 있었어. USB? 섬이라의 불법 계약서들을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에 숨겨뒀는데? 지하실. 아니, 잠깐. 도윤은 급히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경도 따라갔다. 지하실도 마찬가지로 뒤져져 있었다. 박스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도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여기 있었는데. 도윤이 한 구석의 공구함을 확인했다. 없어. USB가 없어졌어. 나경은 절망감을 느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다. 다른 곳에 복사본은 없어? 없어. 너무 위험해서 한 곳에만 보관했거든. 그때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두 사람은 긴장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경찰이에요. 나경이 문을 열자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요? 네, 그런데. 나경은 신고한 기억이 없었다.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이 주소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관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간단한 조사를 했다. 특별히 없어진 물건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럼 확인하시고 나중에 서로 연락드리세요. 경찰관들이 떠나고 나서 나경과 도윤은 의문스러워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해. 저녁이 되어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그런데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지호야. 엄마, 아빠 목소리도 좀 들을 수 있어요? 나경은 도윤에게 전화를 넘겼다. 지호야, 아빠야.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도 보고 싶어, 지호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아빠,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 수 있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경아,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아이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 나경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면 그들의 승리야. 그리고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거고. 그때 나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나경 기자님. 서미라의 목소리였다. 오늘 집에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들이 했군요. 필요한 물건은 잘 찾았습니다. 감사해요. 그 USB를 돌려주세요. 왜요? 이미 쓸모없는 물건인데. 서미라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어조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자님. 아직도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오늘 편집국장님과 만나셨죠? 휴가를 권하시던데. 나경은 서미라가 얼마나 자세히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만약 제가 계속 거부한다면? 그럼 이번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위협인가요? 예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경은 손이 떨렸다. 서미라였어? 응.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인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는 계속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새벽 2시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이상해. 도윤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봉투였다. 도윤이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지호가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귀여운 손자네요. 할머니가 많이 아껴 하시는 것 같던데. 나경은 사진을 보고 온몸이 떨렸다. 이제 정말로 우리 엄마와 지호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나경아, 이제 그만해야 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해. 나경도 마음이 흔들렸다. 아무리 정의감이 앞선다 해도 가족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은 신문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도윤과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지호를 확인하고 싶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지호는 안전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경아, 어제부터 이상한 차가 계속 집 앞을 맴돌더라. 어떤 차요? 검은 승용차. 어제 저녁에는 아저씨가 내려서 집을 한참 쳐다보더니 갔어. 나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 혹시 지호와 함께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 계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는 나경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나경아. 가족인데 뭘.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거야? 네, 아주 위험해요. 그때 지호가 다가왔다. 엄마, 아빠, 왜 갑자기 왔어요? 지호야, 할머니와 함께 잠시 여행을 가면 어떨까? 여행이요? 어디로요? 제주도. 할머니가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할머니가 눈치를 채고 맞장구 쳤다. 그래, 지호야. 할머니랑 제주도 가자.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안 가요? 엄마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합류할게. 지호는 아쉬워했지만 제주도 여행에 신이 났다. 할머니와 지호가 짐을 싸는 동안 나경과 도윤은 밖에서 이야기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해, 나경아. 알아. 가족의 안전을 택할 거야, 정의를 택할 거야? 나경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과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충돌했다. 포기하자. 정말? 응. 더 이상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와 지호를 공항에 바래다 준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서미라에게 전화하자. 나경이 말했다. 항복한다고? 응.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니 손이 떨렸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미라에 관한. 나경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디서 만날까요? 혼자 오세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언제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다. 가봐야 할까?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도윤은 결심했다. 가볼게. 혹시 모르잖아. 혼자 가지는 마. 괜찮아. 공공장소니까. 도윤이 나간 후 나경은 혼자 집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다. 1시간이 지나도 도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경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도윤을 본 사람은 없었다. 나경은 패닉에 빠졌다. 도윤이 사라진 것이었다. 2년 전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서미라였다. 기자님 어떠세요? 남편분 찾고 계시나 봐요? 도윤이를 어떻게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말해요. 간단해요. 기자님이 완전히 손을 떼면 돌려드릴게요. 뭘 어떻게 손을 떼라는 거예요?
모든 자료 삭제, 더 이상 취재 안 함,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좋아요. 그럼 내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요? 신문사에 사표 내는 거요. 나경은 충격받았다. 사표까지? 완전한 항복의 표시죠. 그럼 남편분을 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경은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서미라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나경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내일 신문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서미라는 이겼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끝일까? 나경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은 신문사로 향했다. 손에는 미리 작성해둔 사표가 들려 있었다. 도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편집국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경아, 편집국장이 찾고 있어.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진우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서미라였다. 최나경 기자님, 어서 오세요. 서미라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나경을 맞았다. 사표 가져오셨죠? 나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표를 내밀었다. 이제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물론이죠. 약속은 지켜야죠. 서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됐어. 풀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서미라가 말했다. 1시간 후에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죠? 저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미라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나경이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서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기자님. 앞으로는 정말로 조용히 지내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나경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감이 교차했다. 반포대교 아래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다. 도윤아. 나경이 달려가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다. 나경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선택으로 몰아넣었어.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무사한 거야. 하지만 도윤은 나경의 손을 꽉 잡았다. 나경아, 들어봐. 내가 기억해낸 게 있어. 뭘? 2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미라가 나를 죽이려 했어. 정말로. 나경은 숨이 막혔다. 어떻게? 그날 밤 서미라와 만난 곳은 재개발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었어. 나는 불법 계약서 사본들을 가지고 갔지. 도윤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서미라는 처음에는 협상하려 했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내가 거부하자. 그래서? 갑자기 2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어. 서미라가 손짓을 하자 그들이 나를 붙잡았지. 나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는 지하 주차장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어. 나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말도 안 돼. 서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리고 성냥을 그었지.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어? 기적이었어.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한 거야. 화재 감지 센서가 연기를 감지한 거지.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서 불이 꺼졌고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진 틈에 밧줄을 끊고 도망쳤어. 나경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왜 2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곳에서 한 노인이 나를 발견했어. 그분이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기억상실증이 심했거든. 도윤은 계속 설명했다. 그 노인분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나를 몰래 돌봐주셨어.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하면 서미라가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분은 누구셨는데?
재개발로 집을 잃은 분이었어. 서미라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셨지. 나경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거야? 어젯밤에 서미라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야. 그래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뭐야? 어젯밤에 서미라가 한 말들을 녹음한 거야. 나경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들이 내 옷을 뒤지긴 했지만 이걸 신발 속에 숨겨뒀거든. 도윤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서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도윤, 2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왜 자꾸 나타나서 말썽이야?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그리고 다른 남자의 목소리. 이사님 어떻게 할까요? 2년 전처럼 해. 화재 사고로 만들어. 아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같이 처리하는 게 좋겠어. 나경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아이도? 애는 사고로 만들면 돼. 교통사고든 뭐든. 녹음을 듣고 있던 나경은 온몸이 떨렸다. 이들은 지호까지 해치려 했던 것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 나경아. 하지만 난 이미 사표를 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서미라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나경은 희망을 되찾았다. 하지만 위험해.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럼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녹음기 잘 숨겼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한강공원에서 나오지 마라. 나경과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공원 곳곳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다. 포위됐어. 어떻게 하지? 그때 나경이 기지를 발휘했다. 도윤아, 녹음 파일을 내 휴대폰으로 전송해. 지금? 응, 빨리. 도윤이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 나경은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 선배,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려야 할 파일이 있어요. 뭔데? 서미라의 살인 계획을 담은 녹음 파일이에요. 나경아, 너 지금 어디 있어? 한강공원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나경은 파일을 전송하며 말했다. 이 파일을 모든 언론사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알았어. 조심해. 전화를 끊은 직후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윤아, 뛰어. 두 사람은 한강 둔치 쪽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로. 나경이 한강 유람선 선착장을 가리켰다. 마침 유람선 한 척이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간신히 배에 뛰어 올랐다. 추격자들은 선착장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휴. 살았다.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다. 서미라의 조직은 곳곳에 있었다. 배 위에서 나경은 다시 김민수에게 전화했다. 선배, 파일 잘 받으셨어요? 응, 방금 모든 언론사에 발송했어. 경찰에도 신고했고. 정말이요? 응, 벌써 난리 났어. 서미라 체포영장이 발부됐대. 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시간 후 유람선이 다른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나경 기자님, 한도윤 씨? 네. 안전합니다. 서미라와 그의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나경과 도윤은 서로를 안았다.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뉴스에서는 서미라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지고 있었다. 한국개발그룹 서미라 이사, 살인 미수 및 조직적 범죄 혐의로 구속. 20년간 지속된 재개발 비리의 전모 드러나. 피해자만 수십 명. 검찰 전면 재수사 착수. 박진우 편집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경은 신문사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경아, 사표 철회하라고 사장이 그러네. 정말이요? 응, 그리고 이번 특종에 대해 특별상도 준다고 해. 하지만 나경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주도에 있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호야, 이제 집에 와도 돼. 정말이에요? 위험한 일이 다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 수 있어. 야호! 할머니 들으셨어요? 집에 갈 수 있대요. 전화 너머로 지호의 기뻐하는 소리와 할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틀 후 지호와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공항에서 만난 순간 지호는 부모에게 달려들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보고 싶었어, 지호야. 세 식구는 꽉 안아주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정한 재회였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호가 물었다.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응, 이제 나쁜 사람들은 모두 잡혔어. 그럼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도윤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다시는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다. 아빠, 이제 회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지. 정직한 건축가로. 엄마는요? 엄마는 계속 기자 일을 할 거야. 진실을 알리는 기자로. 지호가 밝게 웃었다. 좋아요. 그럼 아빠는 좋은 집을 짓고 엄마는 좋은 기사를 쓰는 거네요. 맞아, 지호야. 식사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서미라 재판 소식이 나왔다. 서미라 등 조직원 12명 1심에서 실형 선고. 재개발 피해자들 정당한 보상 받게 될 전망. 나경은 마음이 뿌듯했다.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다. 한 달 후 나경은 새로운 기사를 쓰고 있었다. 서미라 사건 이후의 재개발 정책 변화에 관한 기사였다. 도윤은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지호는 다시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친구들에게 늘 이야기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식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바로 그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났던 곳이었다. 아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여기서 아빠와 엄마가 나쁜 사람들과 싸웠던 곳이야. 그리고 이겼어요. 도윤과 나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이겼어. 우리 모두 함께. 다음에 또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나경이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때도 우리 모두 함께 싸울 거야. 가족이니까. 저도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도윤이 아들을 어깨에 태우며 말했다. 지호는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게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세 식구는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세상에는 섬이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부정부패도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도윤이 나경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경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는 가족이야. 당연한 거지. 지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호야.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다.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가고 희망찬 내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